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가장 빨리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죠.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0여 쪽에 달하는, 무려 170여 쪽에 달하는 이 검찰의 영장 속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정농단을 했다라고도 표현되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검찰은 필요성을 적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영장에 담긴 내용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제 체포동의안, 국회에 체포동의안 국면이 남았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으라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70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분량이 무려 17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4,895억 원을) 배임 규모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재가 됐습니다. 133억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혐의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 검찰이 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7천억대다. 그런데 성남시가 1,000억밖에 환수 못하게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설계를 했다. 따라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가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야당에서 28명이 이탈을 할 때, 체포가 필요하다라고 표결을 할 때 체포가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셈법도 복잡해지는데요.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사자. 중앙일보가 오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이른바 사자 대질 조사, 4명이 함께 만난 겁니다. 이화영 전 지사를 만났어요. 대면한 자리에서 20년간 알아왔는데 형 어떻게 나한테 이래? 형 나한테 왜 이래? 이화영 전 지사는 이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형 나한테 왜 이래? 라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외침, 어떤 의미일지 잠시 후에 이 사자 대질 조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상세하게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회사 망하게 생겼어. 형 나한테 왜 이래?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6년만. 오늘 숫자가 많습니다. 174, 6. 함께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북한은 적이다.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기가 6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은 적이라는 기술이 빠졌죠.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전력이 매우 고도화됐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축재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서술이 대폭 확대됐다고 합니다. 북한이 9.19 합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라는 최근 북한의 도발 사례도 세세히 명기됐습니다. 국방백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어떠한 작전 개념을 갖고 모든 훈련에 임해야 되는가의 표준입니다. 표준. 군인들에게는 적이 있어야 훈련이 있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군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눈물. 한국 경제 소식 함께 보실까요? 눈물입니다.
빌라왕은 사망하고 빌라왕이 갖고 있던 주택이 우르르 경매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에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셀프 낙찰하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주택 세입자가 결국 이걸 떠 안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구제해줄 방법. 애초에 이 같은 빌라왕이 나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가장 큰 조치일 텐데 이 세입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줍니까?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병민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신 김영주 민주당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 의원이죠. 동탄의 아들 전용기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영장 속에 나와 있는 혐의와 내용과 기술과 표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쪽 입장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영장에서 검찰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시정농단으로 표현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분량이요, 무려 몇 쪽이나 되신지 아십니까? 170여 쪽입니다. 170여 쪽. 170여 쪽 속에 나와 있는 혐의는 어떤 혐의일지 함께 보시죠. 대장동 위례 의혹, 배임 혐의입니다.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라고 검찰은 기재했습니다. 4,895억의 배임 규모는 상당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직무상 비밀로 시행자 선정 특혜를 줬다.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 직무상 비밀로 민간업자에게 211억 이득을 안겼다. 그리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부정청탁을 받고 성남FC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 범죄 수익 은이익,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둔갑했다라는 다양한 혐의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임액이 4,895억 원입니다. 배임액이요, 4,895억 원. 검찰이 이렇게 계산한 근거는 무엇일지 상세히 살펴보시죠. 대장동 사업 총이익이 9,606억 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유착이 없었다면 6,725억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적정이익 6,725억. 그런데 실제 환수한 이익은 1,830억밖에 안 됐죠. 그래서 산수입니다. 6,725 빼기 1,830 하면 정확히 4,8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액이다라고 검찰은 구속영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상당한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에게 적용된 이 대표 의혹과 관련된 혐의도 영장에 포함이 됐습니다. 두 가지 의혹이 병합돼서 영장이 청구된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 쪽은 배임액도 크고 혐의도 많고 중대하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하다라고 영장에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시정농단급이다라고 검찰이 기재한 걸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입장도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그래서 급히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잘 오셨어요. 검찰에 계실 때 영장 얼마나 써보셨습니까? 많이 쓰셨죠?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요. 대부분 영장이 170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늘 170쪽 정도도 씁니까? 일반적으로 10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아요. 아, 일반적으로는 예. 10페이지가 안 넘는다. 왜냐하면 이제 범죄 혐의가 그렇게 복잡한 경우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 정치적이고 그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쪽 이쪽 저쪽 뭐 많이 넘으면 10대쯤 한 20쪽까지 갈 수도 있겠죠. 본인이 쓰셨던 구속영장 중에서 가장 많았던 분량은 몇 쪽이었습니까? 제가 한 50쪽 됐던 것 같아요. 50쪽, 그것도 예. 굉장한 혐의였겠군요. 근데 이제 그 50쪽도 사실은 굉장히 상습적으로 범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걸쳐 해왔기 때문에 범죄 사실이 굉장히 많았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170쪽의 영장이 달한다는 건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영장이 많은 거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범죄 혐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 대장동 유례가 있는데 대장동 유례도 이제 배임뿐만 아니라 뭐 부패방지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보면 그냥 단순한 범죄 혐의는 아니에요. 왜 그 범죄 혐의가 이루어졌는지 과정, 예. 또 누구와 공모를 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왜 배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혐의도 많지만 또 범죄의 사실 자체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여기에 들어간 내용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된 뭐 정진상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문건 자체를 굉장히 인멸하고 뭐 휴대폰 그런 내용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총망라해서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구속해야겠다는 의지를 검찰에 보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다. 자, 이 영장에 담겨 있는 혐의 중에서의 가장 핵심은 저희가 따로 빼서 한 번 더 보여드렸듯이 배임입니다. 배임 혐의. 대장동 의혹의 핵심 역시 이 배임 혐의와 연관이 깊습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이루어졌던 대장동 개발. 만약에 지역 업자들, 대장동 업자들과의 유착이 없었다면 성남시와 주민들이 받았을 이익은 6천억이 넘었을 거다. 그런데 이 유착 때문에 1,000 얼마밖에 환수를 못했다. 그래서 배임액이 4,895억 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던 김용주 의원님이 또 나와 계십니다. 아까 이제 검사 출신에게는 영장의 어떤 내용과 혐의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다면 서울시 부시장 하셨잖아요. 검찰의 논리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유착이 없었으면 6천 얼마,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1,000 얼마. 그러게 되면 4천억은 배임. 근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그 기소 때는 651억이 배임이었거든요. 그걸 한 7.5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895억이 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추계하는 근거가 네. 있었겠죠. 전체 9,606억 중에 70%를 계산해서 6,725억인데 실제로 1,830억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머지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앞으로 지자체가 어떤 대형 개발을 할 때 어느 정도 환수해야 되는 걸 다 검찰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검찰한테 물어봐야 되냐? 아니, 그 자기가 계산해 봤을 때 그거보다 적게 말하자면 환수를 하면 그건 다 배임죄에 해당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LCT 얘기한 거는 실제적으로 배임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예산이나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 중에 손실을 끼친 부분인데 이게 덜 갖고 왔다. 물론 손실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한 추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이 그 검찰이 낸 기준 자체가 다양한 측면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가? 예. 지자체장의 판단 권한, 여러 가지 당시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다 개선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쟁을 남길 거예요. 그렇군요. 그건 아마 재판부의 몫이고 어쨌든 예. 지금 현재 검찰은 저러한 추계를 통해서 지난번보다 7번 1.7.5배가 많은 말하자면 배임 횡령죄를 물었다는 것.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지난번 1차에는 아마 몸통으로 이재명 그 대표가 아예 이름조차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몸통으로 했는데 아마 이것도 2월 검찰 법원의 정기 인사처를 맞이해서 상당히 강하게 네.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예. 현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시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네. 배임액이 지난번보다 한 7.5배 늘었어요. 네. 김용주 의원님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을 하셨던 입장에서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검찰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보면 어차피 혐의에 대해서 만약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임액에 대해서도 검찰이 부른 것과 좀 이렇게 그 사이에서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더 늘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이례적인 경우 때고.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부를 때 세게 불러야 나중에 유리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근거에 의해서 계산하는 법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동규를 기소할 때 651억 알파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7.5배나 늘었을까? 이제 거기에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당시에 검사들이 수사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검사가 수사할 때 소극적이었다. 그렇죠. 일단 뭐 정진상이 실세인데 정진상이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사실은 그 당시 조사해야 하는데 그때는 뭐 유동규가 몸통이냐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조사 않고 그냥 유동규 선에서 끊었잖아요. 근데 그때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택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분양가를 얼마로 책정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수사했기 때문에 네. 분양가가 평당 100만 원 차만 나도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에서는 그 당시에 분양가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 그다음에 유동규 때는 분양가를 굉장히 낮췄다는 거예요. 배임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전 검찰 수사팀이 그 부분에서 이제 소극적이었다. 이제 그런 좀 판단이 나와요. 이제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그다음에 듣고 이제 보니까 왜 배임액이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되는군요. 또 하나는 그러면 실제로 성남시가 가져야 할 돈이 얼마냐. 이거에서도 그때 검찰 수사보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부 문건에 의하면 적어도 70%는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예.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 뜰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51%단 말이에요. 그러면 51%는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최소. 네. 그런데 왜 70%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51%랄지 내부 보고 70%를 가져와야 한다는 그러한 문건의 토대에 의해서 배임 액수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재판 과정에서 문제는 될 수 있어요. 서로 예. 따지겠죠. 그렇지만 검찰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그렇군요. 아니고 그런 걸 이제 근거로 해서 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광산 변호사님, 네. 검사 때 구속영장 쓰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 아까 그 50쪽 썼다는 거. 네. 그 영장 당시 검찰총장한테 가서 직접 이렇게 딱 보고 검찰총장이 잘 썼어 뭐 이랬습니까? 그렇게 안 가죠? 가지 않고요. 이제 지방 검찰청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고 전국 산하검찰청 마찬가지죠. 이제 영장 딱 써서 결재를 받아요. 그래서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근데 이제 중요한 사건은 이제 검사장까지 결재받고 보통. 보통 사건은 차장선에서 이제 결재를 그렇군요.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 구속영장은 이 구속영장은 검찰총장이 직접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역시 이례적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 밝혔습니다. 지방정권과 부동산 개발 사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입니다.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건 김병민 비대위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물론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걸로 보이지만 만약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서 법원에 가게 돼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될 때는 이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에 의해서 예.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부터가 사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검찰 입장에서는 감내하고 지금 검찰총장이 나와서 자신감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 검찰총장 입장 표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놓고 모든 것들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내용은 제1야당의 대표, 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수사가 아니라 지난날부터 수사가 진행돼 왔던 건인데 들여다보니 수사가 오히려 미진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인적 증거, 물적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됐고 이거 기소 통해서 재판 가면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검찰총장이 국민께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거라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로 회피하지 말고 정말 자신이 있고 여기에 대한 범죄 혐의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생각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받으면 됩니다. 김진 기자님,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저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일들이 검찰이 문제를 갖고 여기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으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을 것이고 영장이 기각되게 된다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라고 충분하게 판단될 수 있는 여지들을 국민적 여론 조성도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원석 총장이 하고 있는 얘기들 면밀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미 관련된 사건, 사안들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이 넘쳐 보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이처럼 정치적 메시지만 계속 난무하게 되는 게
법적, 법리적인 논쟁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대 의석의 방탄 뒤에 숨어서 자꾸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요. 많은 국민들이 지켜볼 때는 앞서 이제 시정농단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배임 가액이 4,800억이 넘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최근 한 수천억 대에 달하거든요. 기초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성남시야 사이즈가 크니까 조금 더 예산이 높겠습니다만은 그런 1년 예산에 해당될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성남의 기초자치당으로 있으면서 배임을 저질렀다는 것은 시정농단이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일들에 대한 일벌백계에 대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게 되면 또 다른 지역 토착 비리가 대한민국에 횡행하는 순간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바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도 들으셨듯이 검찰에선 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 이건 지역 권력과 토착 비리에 관한 수사다.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이원석 검찰총장 이야기 나왔고 영장 분량이 지금 170여 쪽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분량의 영장이고 그 안에 있는 혐의도 상세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이 이것을 전쟁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이거 영장 칠 거리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영장 치죠?라는 질문을 사실 그 검찰은 어떻게 보냐면 어차피 민주당에서 거부권 행사할 거고 국회 통과하지 못할 거니까 영장 그냥 쳐라라고도 뭐 저는 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영장 내용이 굉장히 부실한데 이걸 어떻게 영장 청구 증거인멸 우려하면서 뭐 영장을 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검찰총장부터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와도 나중에 영장 청구가 실제로 법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검찰총장 책임 안 질 거라고 봅니다. 본인은 정치를 한 거고 뭐 전 국민이 바이든이라고 들었는데 난리면이라고 우기는 세상에서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은 책임이 안 질 거라고 보고 저는 지금 여기서 뭐 6,725억을 더 벌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성남시의 이익을 해쳐서 이재명 대표가 배임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진짜 아쉬운 게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 인허가권을 다 검찰에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검찰에서 허가 다 내주고 이 사람들한테서 아무리 시행사에도 돈을 많이 투자했더라도 모든 이익을 다 국가가 환수해올 수 있게끔 설계하면 저는 이런 문제 절대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인허가권을 행사하는 데에 대해서 6,725억 원을 더 환수하지 못해서 배임이면 처음에 LH가 대장동을 공공개발하려고 했을 때 이것을 민간개발로 돌린 그 새누리당 출신의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 성남 시민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친 겁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모든 인허가권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모든 단체장들이 벌벌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배임이라면 모든 단체장의 인허가권은 다 배임 혐의에 적용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인허가권 다 앞으로 검찰이 가져가서 판단하라 라는 강한 비판입니다. 구속영장 속에는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시정농단, 아시타비, 내로남불 어떤 이야기일까요?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범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 이재명 국민 신뢰 극단적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 아시타비.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 이게 어떤 신조어 사자 한자죠. 아시타비. 한때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던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사자성어가 다시 한번 드러나네요. 아시타비. 그렇군요. 김형주 의원님. 네. 아시타비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내로남불, 아시타비. 같은 의미죠? 뭐 같은 의미죠. 나는 맞고 뭐 과거에는 무슨 뭐 누구 하면 로맨스고 그 누구 하면 불륜이야 이 말이 이렇게 좀 더 고급 용어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 모두가 그와 같은 어떤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지금 그 문제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체포 동의안 문제, 불체포 특권의 문제를 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아시타비라는 말. 딱 걸리는 게 이재명 대표예요. 저 말에. 나는 깨끗한 정치이기 때문에 저게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그 문제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동안에 뭐 기존의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왔던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나 각상도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노하는 이유도 각상도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 자녀 문제만 쫓고 다녔어요, 사실은. 저는 마음속으로는 그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력에서 대통령 가족들이 지닐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조차도 뭐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서 뭐 그런 것까지 했던 사람의 자녀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뭐 아무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누구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사회의 지도층, 기득권이 다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이재명 시장 혐의와 관련된 가장 큰 아시타비는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잖아요. 뭐 구속영장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하더니 불체포 특권 행사하는 게 내로남불이라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 혐의 중에서 가장 아시타비, 1등 아시타비는? 결과적으로는 뭐 이 유동규 씨의 문제에 대하여 또 혹은 정진상의 문제에 대하여 결과적으로는 나는 모른다.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부분이 아마 검찰이 보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아시타비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장 속에는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기술이 되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재명계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특별 면회를 가서 했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서 아주 상세히 검찰이 영장에 기재를 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이건데 이 뉘앙스가 좀 더 구체적이었어요. 정성호 의원은 정진상 실장과 오래 알고 지내는 사이라 위로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해명을.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검찰은 이 대화 내용을 영장에 적시하며 인적, 물적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 자세히 좀 살펴주세요. 김병인 비대위원, 네. 위로하러 간 것 맞습니까? 친명계 좌장인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리고 지금 김용 정진상 실장이 입을 꼭 다물고 있죠.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당시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 부인했는데 나중에 왜 말 바꿨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 정성호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통령이 되면 있는 죄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문제 생기니까 언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선 패배의 대가다. 아니, 대통령 선거에 졌다고 없는 죄가 갑자기 이선하게 됩니까? 그럼 대통령이 되게 된다고 있는 죄가 사라지게 됩니까? 대한민국 사법체계 질서를 바라보고 있는 인식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치 탄압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겨 세우고 결국은 답정 기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기소는 할 거다. 근데 재판까지 가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시간은 하세월로 길어지게 될 테니 그때까지 단일화로 잘 정비해서 총선 승리하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나 이재명이 되고 나면 이런 문제 다 없을 거니까 가만히 기다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럼 이게 증거 인멸이지 아니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련의 인식들이 하나의 정성호 의원의 저 같은 얘기들로만 촉발시킨 게 아니라 과거 대통령 선거 전에 있었던 대장동 일당들의 입장,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술의 변화, 현재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있는 범죄 행위들에 대한 진실된 소명은 온데간데 없이 끝끝내 정치행위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 증거인멸이다라는 여당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님 다시 한번 검찰 영장 속에 나와 있는 정성호 의원의 대화 내용을 좀 띄워주시면 이게 그냥 위로하러 간 것, 뭐 저 말고 위로의 말도 했겠죠 분명. 근데 이 대목은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말해라. 결정적 증거를 부인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알리바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좀
증거 인멸로 검찰이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저게 말이 되는 내용인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렇게 정성원이 얘기하셨으면 공범으로 잡아도 안 이상하거든요. 이 대화 내용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저런 내용, 비슷한 내용은 뭐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저런 식으로 정확한 저런 워딩으로 얘기했다면 공범으로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희가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이 비슷한 내용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검찰이 없는 내용을 거짓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이 정성호 의원에 대한 조사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정성호 의원도 옆에서 교도관들이 전부 다 기록하고 있고 속기하고 있고 이것을 재판의 필요성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법원에 제시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다 뻔히 듣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내용 자체가 만약에 저 비슷한 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검찰이 해석을 해서 저런 워딩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참 어이가 없는 이런 워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것이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을 우려하기 때문에 구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로서도 말이 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제3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구속 사유가 돼야 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 다 가둬놓고 심사해야 되는 것이죠. 참 저는 어이없는 대목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저대로 말했을 리 없다. 그럼 검사 출신은 어떻게 봐요? 일단요.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쥐고 있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와 정말 지옥과 천당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정성호 의원이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3명 만났죠? 가서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아마 이 내용은 교도관이 적은 그 내용 그대로일 거예요.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끝까지 부인을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가 중요한 겁니까? 알겠죠? 중요하죠. 이거 왜요? 지금 강조 한번 더 한 거죠. 알아듣고 있냐 이 말입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확신을 주는 거죠. 알겠죠라고. 이 문구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알겠죠가 중요하다. 그런데 나는 또 이걸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정성호 의원이 사선이가 그럴 거예요. 16년 정치에 있었잖아요. 근데 변호사도요. 한 2년 안 하면 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확실히 뭐 결정적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것도 상당히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뭐 다 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다는 이제 확신을 줘야만이 뭔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짓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쐐기받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아까 우리 전용기 의원이 이거 그러면 공범으로 잡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교모해요. 예. 야 절대로 말 불지 말고 뭐가 있으면 그런 거 없는 걸로 하고 없애. 그러면 증거인멸죄 되죠. 구체적으로 뭐 없애. 그렇죠. 그러면 증거인멸이다.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입만 꽉 다물고 있어. 그러면 문제 없고 이재명 대통령 돼. 이건 법률가로서 굉장히 적고 있는다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교도관이 기재하고 있다는 걸. 뭐 제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연애를 하면서 일종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PD님. 정성호 의원이 정지상 전 실장 등이 했다는 말. 중앙일보는 영장을 지금 입수했다고 했고 동아일보도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데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뉘앙스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최대한 읽어볼게요. 아까 좀 단호하게 읽은 것 같아서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부드럽게 읽은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대표 입장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야당 대표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영향력이 많아서. 보다보다 쳤다. 검사 독재 정권, 검찰권을 사유화한 걸 선포한 날이다. 희대한 사건이다라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과 검찰을 강하게 이재명 대표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의 입장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 소위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오늘 동아일보의 기사도 나와 있는데 일단 다음 달에 재판받으러 법원을 상당히 자주 가야 한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다음 달 3일, 17일, 31일 대장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걸로만 재판을 많이 가야 되고 대장동 사건 등 기소될 경우 거의 매주 재판을 출석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동아일보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무라는 게 있고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당 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많을 텐데 김영주 의원님, 네. 17대 때 또 민주당 의원을 하신 민주당 선배 의원이시잖아요. 정상적인 당 대표로서의 당무가 가능합니까? 뭐 한 달에 3번 재판, 대장동까지 추가되면 매주 재판 갈지도 모른다는데. 사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울에만 또 국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활동이고 4월에는 또 보궐선거도 있고 차점차 총선이 임박할수록 여러 가지 어떤 사무총장이나 여러 가지 당내에서 협의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은 굉장히 다기한 몇 가지 정도의 골치 아픈 재판을 준비해야 되고 단순히 출석만 할 것이 아니라 출석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정신력을 그게 투자를 해야 된다. 투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어떤 말하자면 민주당의 화면 자체가 거의 상당수 출석하는 데 다 가고 아무리 민생을 외쳐도 결과적으로는 법원밖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되고 보궐선거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당내 행사들을 말하자면 치르기 어려운 지점에 국면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은 뭐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원로들이 이제는 좀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끝따라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목소리도 어쨌든 제어해 가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당대표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 지도부는 일단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사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환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진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현대판 사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까? 수의를 입은 김대중 대통령 사형 선고 기소 내용대로라면 어찌 이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망나니처럼 휘두른 칼은 결국 휘두른 자를 치게 될 것입니다. 북풍 한설도 꽃샘 추위도 오는 봄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 친명을 제외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연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강한 압박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법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아라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주장과도 같습니다. 여야의 이탈표 셈법, 과연 체포동의안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부터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법원 가서 영장 실질 심사 받는 게 깔끔하다라고 했습니다. 깔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깔끔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가 개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깔끔하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비밀 무기명 투표하도록 국회법상 정해져 있는데 당론으로 정하면 효과도 없죠. 오히려 더 의원들의 어떤 반발심을 촉발시키지 않을까. 저는 당론 채택에 대해서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거다. 의원들이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민주당 일각이죠. 이 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과 다소 결이 많이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강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얘기 나올까요? 정의당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그리고 불체포 특권 행사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까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비리 범죄 혐의가 차고 넘치는데도 곧 대통령이 된다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줄곧 얘기해왔던 것처럼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 내려놔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체포 특권을 행사, 소위 여당이 비판하는 방탄을 행사해도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먼 발언도 아니라 바로 지난해 5월 발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그때에도 이재명 대표는 아주 강력하게 나처럼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불체포 특권 제한해야 된다. 100% 동의할 뿐만 아니라 제가 주장하던 것입니다. 10년 넘도록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빈총에는 방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의 지난해 5월 발언에 따르면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인은 죄가 있어 보이는 정치인이고 그 혐의를 기재한 검찰의 영장은 빈총이 아니라 총알이 가득 찬, 실찬이 가득 찬 총일 텐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용어를 우리가 공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이 맡고 있는 공위기. 국민들은 불체포 특권, 모든 특권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이고 민주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게 동의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시대의 변화는 왔으나 민주당이 그 변화를 채택하기 어려울 때 민주당이 겪고 있는 상황 자체를 개념화한다면 공위기라는 상을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결을 보면서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부자를 던질 텐데 그 표자가 흔들리는 표자일 것이다. 농내원보다 더 많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이중잣대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의원들의 위기이고 민주당의 위기고 이재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꿨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말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때 나왔던 얘기들을 돌아보면 민주당의 대권 주자로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치 활동에 즉각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것들이 지난날의 정치권의 관례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하고 그 뒤에 있는 보궐선거에 본인의 지역구는 원래 성남이었는데 연고도 없는 인천에 가서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인천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는 서울시장으로 오게 되고 전체 있는 지방선거판이 다 민주당 내에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인천으로 출마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당신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부채포 특권 방탄 행사이라고 국회의원 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같이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이런 부채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관련된 혐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있게 되는 본인의 정치 행동에 말을 바꾼 것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대장동에 관해서 말 바꾸기,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소가 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일들, 대장동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최측근이라고 알 수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입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이제 국민들께서 어떤 믿음과 신뢰를 보낼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쯤 되면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국회가 갖고 있는 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들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심껏 소신 투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전현규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왜 말을 바꿉니까? 이렇게 막 나갈 줄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없는 제도 만들어 가지고 덮어 씌우지 않습니까? 그게 뭐 김대중 대통령이 소환됐던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 검찰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줄은 몰랐다라는 것밖에 판단이 안 씁니다.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것도 김대중 대통령도 내라는 모로 사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도 논두렁에 시계를 던졌다라는 검찰반 뉴스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검찰이 이렇게 막 나올 줄 몰랐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지금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뭐 이게 4,895억이 배임이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더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갖고 왔다라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억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그때 당시에 5,503억이라는 많은 돈들을 환수해왔기 때문에 민간 개발이었으면 하나도 공공이 환수하지 못했을 것을 자기니까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공소장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지금 이 영장 청구는 너무 무리하고 너무 수사가 횡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만약에 검찰이 막 나가지 않고 배임액을 한 500억 정도만 썼으면 부채포 특권 내려놓습니까? 사실 정확하게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검찰이 정확하게 이재명이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증거가 있고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불체포 특권 바로 내려놓고 조사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대장동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측에다가 24년에 돈을 주려고 약속을 했다. 성남FC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을 도우려고 성남FC에 돈을 줬다. 이제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서 쌍방울 통해서 북한에도 돈을 줬다라는 이거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고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을 민간개발로 돌린 사람은 가만히 두고 50억 클럽은 50억을 줬는데도 무죄를 내리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뭐 6,725억을 성남에게 이익을 더 갖고 오지 못했다라고 기소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는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리를 하면 정확하게 이재명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떤 근거로 기소를 한다라고 뚜렷하게 검찰에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조사받고 오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거는 근데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억지 주장을 검찰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한다라는 반박도 들어봤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와 관련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 가서 본인의 입장을 항변했고 그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권성동 의원이 이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사건 당시 무척 억울했지만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나는 포기했었다. 당당하게 영장 심사받고 기각시켰다. 무죄 인정받았다. 정치적 연명을 위해 국민 기만 취해질 뿐이다 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김건선 변호사님, 검찰의 주장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보시기에 무리하고 황당하다면 사실 검찰의 주장이 무리하고 황당할수록 영장 실질 심사에서 그 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반대로 검찰의 주장이 정교하고 세밀할수록
영장은 인용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주장이 황당하고 과장되고 소설일수록 영장은 기각될 확률이 커지잖아요. 자, 권성동 의원의 사례와 이재명 대표의 사례 비교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비교하기 전에 전용기 의원이 뭐 근거도 없고 뭣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민주당은 영장 청구서부터 좀 자세히 읽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뭘 근거로 했는지 또 그에 대한 합당한 증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도 없는데 왜 영장을 청구하냐.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그 CG에서 봤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같이 깨끗한 사람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불체포 특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깨끗하지 않다. 영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만 가지고 보면. 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지금부터 행사한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서 회기 중에는 구속을 하려고 하면 체포 동의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기까지 열지 못하게 하면서 나는 법원 가서 영장심사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권성동 의원이 최근에 좀 약간 무리를 일으키겠지만 이런 상황 자체는 본인이 자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법원 가도 영장 기각시킬 수 있다. 난 아무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검찰하고 진검승부 해가지고 내 혐의를 벗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장이 기각됐어요. 결국 너무 자신 있어 하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검찰이 소설 쓰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작을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검찰하고 진검승부하고 그리고 영장 기각시키고 아니, 법원에서 제가 지난번 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소설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거든요. 법원이 아무리 민주당이 생각한 것처럼 사법부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소를 하면 법원 가면 당연히 이건 소설이다고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는 게 아니냐. 그렇게 또 생각하는 국민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의 사례하고 좀 비교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정치적 리더로서 또 향후에 이제 대통령을 꿈꾸고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 자체는 뭐 약간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체포 특권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찰에서 요구했던 소환 조사는 다 응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구속 수사에 사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거 뭐 검찰에서 영장 친 것 가지고 영장 다 검토해 가지고 판결을 받고 이재명한테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불체포 특권이 아니고 이미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구속 수사, 그러니까 수사를 위해서 이 사람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죄가 인정이 되면 국회의원도 당연히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구속의 필요성이 없고 구속 수사를 받아야 될 일절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는 좀 더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받으면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나 평등한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사를 성실히 받는다고 해서 구속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렇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권성동 의원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뭐 불체포 특권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권성동 의원의 그때 그 불체포 특권 포기는 멋지네요. 제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비하인드가 있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체포 특권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선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구속이 될지 아닐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구속이 되는 순간 그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정치적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확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장실질심사에서 100%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고민의 순간 권성동 의원이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이고 결과적으로 내가 떳떳하고 나는 이 강원랜드 사건에 대해서 지역 사람들을 위해 해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당당하고 자신 있다. 재판까지 가서 얼마든지 입증할 자신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기각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던지고 갔던 거거든요. 이게 지난날 있었던 얼마 전까지 우리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국회의원들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불체포 특권으로 국회의원들이 방탄 쳐준 적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볼 때 이제는 내려놔야 될 자신들만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역 없는 수사와 재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독재 정권 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이런 불체포 특권 이제 내려놓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태여
이재명 대표만이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압박하듯이 방탄으로 둘러싸서 본인은 여기에 대한 체포 동의안 절대로 가결될 수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앞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저런 힘을 빌어서 본인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어서요. 권성동 의원의 과거 사례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체포 동의안 표결 언제 이루어질지 일정 한번 보시죠. 달력 띄워놨고요. 영장이 지금 16일 어제 청구됐으니까 오늘이 17일이죠. 주말 지나서 본회의가 24일에 예정돼 있어서요. 일단 체포 동의안이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돼야 하니까 28일에 표결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이때 표결 안 되면 이제 3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3월엔 본회의가 지금 소집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임시국회가 3월에. 그렇기 때문에 28일에 표결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표결 때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셈법이 조금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제 민주당 인사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박용진 의원이 사실 국회의원들이 미리 결정 안 하고 표결하기 직전까지 이걸 죽여 살려 이걸 고민한다 라는 흥미로운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이탈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29명 과반 참석 및 찬성 때 가결,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전원 체포동의안 찬성 시 122석이에요. 민주당에서 28석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28석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된다는 겁니다. 28표면 상당히 이탈표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부결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로선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게 부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죠. 그게 민주당의 길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표가 5표 이내 나올 것 같습니다. 이탈되는 의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게 될 겁니다. 강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탈하는 의원 5명밖에 없을 거고 누군지 안다. 역사의 죄인급으로 취급받을 것이다라는 강한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지도층을 중심으로 표 단속에 들어간 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 죄인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도 최근 민주당에 복당을 했죠. 비명계들 향해서 찬성표 절대 못 던질 걸이란 예상을 내놨어요. 비명계에서 다른 소리 하는 의원들이 있다. 정당 생활 경험에 의거하면 같은 당에 절대 찬성표 못 던진다. 비명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비명계도 찬성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강성 지지자들, 소위 개딸들이 표단속에 나섰습니다. 가결에 투표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번 기회에 수박들 걸러내겠다. 비명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이런 문자. 수박 28명 리스트 확보했으니 가결되면 도망갈 생각 마라 라는. 이대로 수박 28명이 그러면 다 찬성 던지면 가결되는 거예요. 이런 개딸들의 강력한 협박이라 하면 또 안 되는구나. 권유의 메시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은 하루 200건도 넘게 문자가 온다고 하고요. 저한테도 보여줘서 저도 봤습니다. 실제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개딸들의 활동 때문에 가결될 가능성도 있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당이 가서 되겠습니까? 예. 이런 당은 깨버려야죠. 가결시켜서 빨리 가야죠. 아니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아까 제가 공익이라는 얘기를 전체 국민들은 특권 내려놓게 하라고 얘기했으면 홀로 가게 해야죠. 가게 안 하고 하는 건 원내에서 물론 논의하면서 집단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국면 자체가 정치 보복이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갖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부결을 던질 수도 있게 부자를 던질 수 있을 텐데 현재 그거하고 별도로 당의 모습이 이런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의 미래가 있습니까? 이게 민주당입니까?
그렇다면 아예 깨버리자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 하나 돌리기 순식간입니다. 사실은 지금 안민석 의원이 5명인데 5명이 가짜를 던지는 순간 그게 50표가 될 수도 있어요. 정당하게 생각하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수박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슬슬 농담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번에 제가 이게 뭐 가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가짜를 던질 수 있는 민주당 소신 의원들이 한 10명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저도 굉장한 역효과를 불러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저께 이제 박용주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신 것처럼 실제로 국회의원들도 그 안에 표결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떨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을 때는 국회의원들 뽑을 때 뭐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 뽑을 때도 투표장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떨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도 결국에는 그 표결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떨리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순간에 그 문자 메시지가 떠오르면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마치 회유당하는 느낌은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실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원 활동은 좀 오히려 그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다 그 영장을 결국에는 다 보고 진짜 구속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믿고 맡겨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의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을 걸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도 강하게 검찰이 주문을 했습니다. 검찰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 수사하십시오. 정의당은 지금 검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눈치 보기로 수사를 회피한다면 검찰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소위 특검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혼하라는 거 아니냐라며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윤기 의원은 어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김명민 비대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있는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이라고 해서 있던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있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법원 판결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검찰들은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2년 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2년 동안 민주당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서 요직이라는 요직은 다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하면서 한 5개월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서야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소환 조사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는 수사가 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이혼하라는 말이나 이런 말로는 있던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전윤기 의원의 주장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성태, 이화영, 대질신문에서 이들이 만났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굉장히 격앙된 항의를 했다는 거죠. 형이 어떻게 나한테 왜 이러냐 라는 겁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이화영, 김성태 대질에도 부인, 그제 대질신문, 김성태, 안부수, 박모 쌍방울 부회장,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 이렇게 4명이 만났어요. 자, 그러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뺀 3명, 아태엽 회장,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 대북송금 경기도가 알고 있었다라고 3명은 얘기했어요. 인정한 거예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 혼자만 쌍방울이 알아서 보낸 것, 경기도는 몰랐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대질신문 전부터 고성과 말싸움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자, 일단 쌍방울이 보낸 이 거액의 불법 송금 금액에 대해서 4명 중 3명은 경기도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했고 경기도 돈이다라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얘기하고 있고 이화영 전 부지사만 모르는 일이다라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명이 어떻게 자리 배치됐는지 저희 채널A가 상세히 취재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참 리얼하죠? 검사가 앉아있고 앞줄에 김성태, 이화영,
뒤에 쌍방울 부회장 박모, 그다음에 안부수 회장 이렇게 4명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완전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 이 정도 거리예요. 완전히 눈앞에 있는 거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4명이 대질신문을 했으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서로가 복잡할 것 같아요. 시선을 회피하려 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계속 눈을 맞추며 무언가를 진실을 얘기하라고 압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그것이 대질조사의 묘미이죠. 김광선 변호사님, 네. 검사 때 대질신문 해봤습니까? 아니 많이 하죠. 대질신문 많이. 대질신문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이제 너무 첨예하게 대립돼가지고 이제 대지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할 때는 안 하는데 이제 말의 신빙성에 있어서 둘의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거 대질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면 이제 대지를 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 자체를 검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가 거짓말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대질을 때 이렇게 4명 대질한 경우는 너무나 이례적인 것 같아요. 4자 대질은 처음이다. 예. 4차 대질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4자 대질을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김성태하고 둘이 대질했는데 김성태하고 완전 뭐 말이 서로 달라. 그럼 또 다시 뭐 안부수 불러갖고 또 대질해. 또 박모 회장하고 대질해. 이제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모았다 4명을. 그래, 다 모아하면 아웃이요. 3대 1이잖아요. 예. 근데 3명인과 1인데 3명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1명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말에 신빙성이 오를까요? 3명이 더 진술이 신빙성이 가는 거다. 그렇죠. 신빙성에 있어 무게감이 이제 3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질 조사를 한다는 거군요. 네, 더군다나 안부수는 구속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쌍발 박모회장은 지금도 구속되어 있지만 그 전에 구속돼 있어서 같이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거 너무나 대북 송금 자체는 명백한데 뭐 문건이랄지 이런 거에서 명백한데 이화영이 그것까지 부인하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화영 부지사 좀 이해 안 가는 게 적어도 대북 송금하고 500만 대, 300만 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 옛날 조국 사건 똑같죠. 너무 뻔한 것까지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북 송금까지는 인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북 송금도 몰랐다고 하니까 과연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두 번째. 첫 번째는 대북 송금 인지 여부. 두 번째는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민주당 쪽에서 뭐 각기 다른 주장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3대 1이었다고 합니다. 김성태,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 안부수, 박모 회장 그 자리에서 내가 봤다. 자, 그 자리에 있었던 이화영 통화 연결한 적 없다. 이것도 3대 1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재생 가능합니까, 피디님? 자, 순서대로 좀 볼게요. 이 지사와 난 통화했다. 김성태가 얘기하니까 뒤에 박모 안부수 나도 봤다. 인정을 합니다. 이화영 전 지사만 나는 아니다. 홀로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회사 다 망하게 생겼다. 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70세다. 20년 알고 지냈는데 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고 격앙.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셨는데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느냐? 라고 격앙을 했다고 합니다. 형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전용기 의원이 상임위 일정 때문에 이 국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서재원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질 조사? 그러니까 대질 신문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거짓말해서 그게 거짓으로 판명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기억의 착각 그리고 착각하고 싶은 그 기억들이 대질 신문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그게 착각이었고 잘못된 것이구나 해서 통화를 했다. 통화를 안 했다가 또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당시는 그때도 이재명 당대표는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앞서
주제가 있었던 5,503억 대장동 이 과장 발언이라고 해서 그때 재판받고 있었다. 저녁 8시까지. 그래서 그때는 통화를 확실히 안 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연결한 적이 없다. 근데 그 두 분은 이제 전화한 것은 있는데 전화 내용은 사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핵심은 전화 내용인 것인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그리고 행여 계속 이제 이화영 부지사도 뭐 차명 계좌로 1억 나노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서 주식을 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만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나노스 주식 한번 사보세요 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중요해서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이게 너무 한 2, 3년 지나서 통신 기록이라든지 어떤 녹취나 내용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검찰이 그걸 좀 제시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진실에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쌍방울 회장, 쌍방울 부회장 입장 같은 건 이해해요. 그런데 김용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아태업 회장이잖아요. 아태업 회장.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에 아태업을 추천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 아태업 회장이 인정하잖아요. 경기도도 돈 보낸 거 알고 있었고 이재명 지사랑 통화하는 거 다 봤다. 아니 아태업 회장이 인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 우선은 이재명 지사조차도 통화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이화영 부지사만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하는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선은.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이화영 지사의 개인 잘못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판단 능력에 대한 자기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말하자면 그냥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즉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주기로 했다. 그런 차질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지사와 협의하에서 그럼 쌍방울로 할래요라는 얘기를 하고 나온 건지 저는 사실 이화영 부지사를 너무 잘합니다. 예. 현장에서 기분 술 한잔 먹고 네가 내 이렇게 순간적으로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형 알았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 지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뜨악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는 거고요. 물론 치밀하게 논의 속에서 지금 바로 돈이 안 되니까 쌍방울한테 먼저 내고 우리가 내게 하자라고 협의를 한 거지. 그것은 수사상으로 밝혀내야 되는데 그렇군요. 가장 큰 문제는 이화영 지사의 어떤 문제를 푸는 스타일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조금 내가 이전 지사한테 신뢰되는 말이지만 제가 겪어온 바로는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통 크게 합시다.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본인이 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경기도지사가 모르게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이랑 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면 경기도지사 체면과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가 이재명 지사는 이렇게 나는 돈을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몰랐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지사의 스탠스는 그렇게 나는 한 푼도 북한에 돈을 보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 어떻게 되는 문제냐는 거죠.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시죠. 자, 국방백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북한은 적이다라고 6년 만에 북한이 적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사실은 줄곧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이 표현이 없어졌죠. 6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으로 표기했습니다. 국방부,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 위협 등을 고려한 것. 아니, 북한 논평에서 아예 우리를 적으로 했었죠.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국방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죠. 과거에 주적은 북한이라고. 사실 이걸 갖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김병민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국방백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화의 길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안보에서 우리 국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태도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트랙을 같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적인 차원에서는 핵무기로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으로 대한민국을 수없이 위협하게 되는 북한이 우리의 적임을 인식할 때만이 여기에 대해서 튼튼한 국방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북한을 또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들을 함께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느 날 북한이 헛된 희망과 약속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북한과 모든 것들이 다 될 것처럼 우리의 안보를 안이하게 갔던 과거의 정권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한민국 국방에서의 그 튼튼한 안보 상황들을 명확하게 적시했다 생각하고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좀 끌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드립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일련의 상황들이 적이라기보다는 최대적입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최대적. 예, 그 위협입니다. 민주당 대신해서 나오신 겁니다 오늘. 예,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사실은 그 지금 모든 상황이 안보에서 가장 한 거는 리스크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이거든요. 계속 달도 계속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이게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이죠. 우리 영공이 뚫렸습니다. 무인 항공기가 와서 대통령실을 촬영하고 갔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 상황에서 적이라고 표현해서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안보에 대한 그리고 적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협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긴장감은 확실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영공기 뚫렸을 때 NSC조차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자 이제 지방협의체 회장하고 이상민 장관하고요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국방부 장관은 영공이 뚫려서 나갔는데 상황 종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군 장병에게 우리의 적이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나를 지켜라 하면 장병들은 우리의 적은 너희들이다. 지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북구 통수권자는 이런 진짜 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유형, 무형 이게 합쳐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보가 강하기 때문에요. 솔선수범 플러스에서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국방배수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국내임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시죠. TV토론 핵전델라.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다 지지 않았냐. 안철수 1인 정당 같은 형태, 큰 정당의 시스템 몰라서 흠집 내기를 이기는 법으로 안다. 선거 때마다 왜 졌는지 알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를 비판했는데요. 수도권에 지지자 없지 않냐라고 사실은 서로의 약점을 아주 냉철하게 두 후보 다 후벼 팠습니다. 들어보시죠. 없는 말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재탕, 삼탕, 사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정말 수도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려면 먼저 인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김기현 후보는 그런 인지도 없는 건 모든 분이 아실 테고요. 저 같으면은 수도권에서 그 고정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좀 후벼 파네요, 두 분 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선거 때마다 왜 지는지 알겠네요. 이거랑 수도권에 인지도 없는지 알겠네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김기현 후보에게 하는 말이 서로에게 너무 냉혹한데요. 네. 냉혹하지만 미안하지만 두 분 다 간당간당하네요. 그렇습니까? 수도권에 뭐 자기 고정 지지층이 있다는 말도 별로 신뢰가 없는 것 같고. 예. 오히려 더 안철수 후보를 당대표로 모시지 않겠다는 말하자면 바른 당인가요? 이름 뭐였습니까? 그전에 안철수 당의 분들이 먼저 바른미래당이요. 바른미래당의 당원들이 안철수를 사랑하지 않는 수도권 반안철수층이 국민의힘에 먼저 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의원의 말도 그렇게 신뢰성이 없고 다만 그거는 지지자가 아니고 인지도가 높을 뿐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다음 총선은 그런 측면보다는 제도적 변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총선도 민주당도 곱씹어 보자면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완사이드하게 이긴 선거 아니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많이 진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소선구제라는 배가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난 게 지난 총선 수도권 선거였기 때문에 이번 이대로 가면 안철수가 있든 없든 김기현이 있든 없든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총선 영입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장관 사퇴 시점까지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예. 근데 대선 후보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한 장관도 시원시원하게 일 처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호감을 주고 있어서요. 적당한 시간 그리고 명분을 갖추면은 충분히 우리 선대위원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윤계와 이준석계 간의 신경전도 이거 살벌합니다. 먼저 천하람 후보 이야기, 그리고 친윤계 의원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 능력으로 살아서 정치하는 분이 아니고 항상 잘 나가는 사람, 능력자, 뭐 권력자한테 붙어가지고 생존하신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조금만 더 핫해진다면은 장제원 의원이 저에게 또 이렇게 붙으시려는 날이 오지도 않을까라는. 장제원 의원 개인에 대한 뭐 상당한 지금 비난인데, 그러자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계를 비판했습니다. 당 대표를 하면서 동기까지 조작해가면서 줄 세우기를 했어요. 우리 저기 당원 모집 평가를 했는데 할 때 자기 편이 아니면 빼버리는 겁니다. 동기를 조작하는 거예요. 줄 세우기는 그분이 시도했으면 했지 지금 없습니다. 자, 그러자 급기야 김기현, 이준석 두 사람이 직접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정하고 싶으면 후보로 나서지 왜 뒤에서 구시렁구시렁하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조종하는 사람이나 정치 드러내라. 당원권 정지 2연타 해놓고 출마라니 무슨 코미디냐라고 대리인들이 막 신경전 벌이다가 이제는 당사자들이 나와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 후보자. 네. 지금 갈등 전선이 꽤 있군요. 그러니까 김기현, 안철수 간의 갈등 전선도 있고 친윤계, 이준석계, 친이계 간의 어떤 갈등 전선도 있고요. 그 전당대회가 이제 뜨겁습니다. 이제 한 중반 정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주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서 끌어내기식 정치를 하게 되는 경우들은 뭐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나타나게 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 또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들이 가는 것 같은데,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민의힘이 나아갈 정치적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날선 공방들이 워낙 자극적인 이슈여서 언론이 보도되는 것이지, 실제 유세장에 가면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 압승으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할지에 대해서 각자의 견해들을 잘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선거 때 나오게 되는 격화되는 이 뉴스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용들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을 조금만 더 관심 갖고 봐주시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이후 어떻게 국민들께 더 다가설지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도 상당히 많다는 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조응천 의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이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용산은 콩쥐팥쥐의 팥쥐엄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줄줄줄 그동안에 팥쥐엄마가 콩쥐를 대하듯이 얼마나 구박을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콩쥐가 안철수인데 환생할 수 없는 그런 콩쥐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환생할 수 없는 콩쥐가 무슨 뜻이에요, 서부대?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근데 콩쥐가 안철수 후보일 수 있겠냐라는 또 그런 또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정치인이 이제 재미있게보다는 그런 비유를 잘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런 비유의 핵심을 좀 잘 파악하셔서 좀 국민의힘도 정말 전당대회 다음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전당대회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